녹취록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또한 50억 원은 아니나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곽상도 의원이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사건을 특정 정당의 게이트로 치부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6분 홍모 씨를 제외하고 다 박근혜 정부 때 분들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도 마찬가지고요. 박영수 특검도 박근혜 정부 때 임명한 특검이고요. 곽상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김수남 박근혜 정부의 검찰총장이고요. 최재경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입니다. 그런데 왜 결론은 이재명이죠? 저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6분이 실소유자라 그런다 그러면 말 그대로 국민의힘 게이트죠. 예, 이른바 50억 클럽 화천대유에서 50억을 받기로 한 사람들의 명단 또 받았던 사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사실이라면 도대체 뭐를 했길래 이렇게 50억씩 주기로 한 걸까요?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이게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 공개된 것도 의아합니다. 대체로 그 전 정부 인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방금 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대로 이게 이재명 지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죠. 그렇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내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현재 곽상도 의원의 이름은 그 안에 있었던 것이 확실하고 네. 다만 금액 같은 건 좀 부정하겠다. 그때 네. 처음 봤던 명단에서 6명이라고 하는 명단을 박수영 의원은 본 것 같은데 제가 본 4명짜리 명단과는 일부 인사 이름이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3분 정도는 겹치고요. 제가 봤던 것 중에서. 그런데 또 안 겹치는 분도 있으니까요. 예, 자, 4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 김준혁 한신대 교수, 윤기찬 국민의힘 경선 선관위원,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김영주 의원께 먼저 물어보죠. 지금 박영수 의원이 그 공개를 했는데 박수영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잖아요. 네. 면면들 보면은 일부에서는 내부를 향해서 총을 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뭐 그야말로 이제 곽상도 의원에게 집중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권순일이 더 큰 역할을 했다, 더 중요하다 이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맞습니다. 곽상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사실은 재판과 관련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수뢰죄가 되는 사람은 사실 권순일 대법관이다. 예.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건데 이것도 일종의 조급증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하고 리스트도 다르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조차도 실제로 권위 있는 데서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설 정보지 수준에서 서로 간에 그걸 가지고 흔든다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국민의힘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또 내가 한 건 하겠다라는 어떤 과잉 충성심에서 반로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더 국민들을 더 헷갈리게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어떤 누구한테 돈을 갔다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분석정보원에 의해서 드러난 실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썰을 가지고 내가 본 파일, 네가 본 파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런 것들이 별로 저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기야 이제 면면을 보면 곽상도 의원은 이미 이제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했고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나머지 인사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뭐 공개가 돼도 그만인 그런 사람이라고 본다면 지금 김영주 의원 분석이 이해가 되는데 윤기찬 의원 그렇지만 지금 공개된 명단은 박수영 의원 말로는 그 정영학 회계사인가요? 그 사람 녹취록에서 이렇게 그 발췌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이렇게 막 흘러다니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러게 뭐 박수영 의원이 어디서 그 자료를 획득했는지는 이제 본인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본인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뭐 이게 정당을 떠나서 어쨌든 만약에 그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알았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 근거가 있다면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워낙 그 여러 가지 설들이 오가고 있는 입장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어쨌든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리라면 저것을 갖고 이걸 공개할지 여부와 관련해서 정당의 이익보다는 어쨌든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의무 차원에서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따라서 이것을 전부 다 법조인들이고 한 분 빼놓고 법조인들인데 어쨌든 법조인들이 왜 만약에 저 사실이 맞다면 왜 저렇게 저런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지 역할이 일단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돈을 받았는지 또는 받기로 약속했는지 여부는 물론 전제로 규명이 돼야 되지만 그렇게 했다면 그럼 저 사람들이 어떤 역할에 대해서 그 대가로 저렇게 주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규명의 관건이지 이 사람들이 여 진영에 친하냐 야 진영에 친하냐 이런 거 갖고 논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굳이 만약에 진영 논리로 따진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름이 가장 눈에 띄었을 것이다. 이재명 지사의 무죄 의견을 표명했던 분이고 또 김모 씨가 8번 또는 9번에 걸쳐서 찾아가서 얘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분명히 그 연관관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 제기에 심중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윤기찬 의원께 물어보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전부 다 법조인들이잖아요. 홍모 씨라는 언론인 빼놓고 어떤 일을 하면은 한 50억씩 줍니까? 법조인한테. 글쎄요, 아직까지 너무 막연해서요. 통상 법조인의 경우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역할이거든요. 예. 변호 또는 민사 변론 이런 재판 과정 또는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본인들의 직업적인 역할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기에는 상당히 그 회사 규모나 또는 회사의 그 업무 내용에 비춰볼 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긴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그 과연 어떤 것이냐 두 가지가 있겠죠. 처음에는 대외적인 어떤 그 과시용 예. 언론이 얘기했듯이 또 하나는 향후 생길 수 있는 법률적인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면 예.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저 사람들이 사업에 어떤 역할을 했을 거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 사업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실은 개발 사업은 인허가하고 토지 지주 작업이 가장 큰 것이거든요. 분양이라는 것은 뭐 그때그때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럼 저 법조인들이 과연 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업적인 어떤 역할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그렇다면 뭔가 각자의 역할이 염두에 둔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 그것이 이제 규명의 초점인데 아직까지는 좀 미궁 상태로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전부 다 뭐 박근혜 정부 때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명단을 폭로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오죽이나 한심했으면 자기 집 안방 같은 국민의힘 본진에 자폭 수류탄을 직접 던졌겠습니까? 박근혜 호위 검사들이 희대의 개발농단 사태를 벌인 것입니다.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감옥 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친박 덕꾸라지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토건비리와 개발농단을 획책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갈 사람은 가더라도 우리는 본전을 찾자는 이 조폭 깡패 마인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혁 교수, 아무리 그래도 50억을 이렇게 주기로 했다는 게 참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뭐 상식적이지 않죠. 예. 저희 역사학자들 공부 참 많이 해서 이 교수도 되고 또 중요한 연구자도 됐는데 뭐 어떤 그 행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문화재 관련된 뭐 이런 자문 같은 거 할 때 정말 많이 받으면 한 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한 50억 받는다. 저희 한 많이 해도 한 50만 원 받는다. 뭐 이게 뭐 통상적으로 뭐 맞는 비유는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 또 상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50억을 준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고 그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해주는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0억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앞으로도 절대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지만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명확하게 검찰에서 정말 확실하게 증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경철 의원, 이준석 대표는 내가 갖고 있는 명단하고 좀 이름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혹시 어떤 명단인지 좀 물어봤습니까? 그 물어봐도 뭐 제대로 답을 안 하고 그다음에 한 것도 뭐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명단은 전부 국민의힘이 연기를 계속 피우는 겁니다. 예. 이준석 대표도 피우고 박수영 의원도 피우고 자꾸 연기를 피워서 큰 불이 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지는 거죠. 박수영 의원의 요지는 돈 잔치가 엄청나게 크게 벌어졌다. 돈 잔치가 벌어지다 보니까 돈을 좀 지켜야 되겠는데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뭐 50억 더 주고 뭐 또 다른 사람한테 50억 줘. 그래서 50억 클럽이 탄생한 것 같은데 보험료가 이렇게 커진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이 그만큼 위험했다는 것이죠. 이 사업이 위험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고혈압, 당뇨 있으면 보험 가입 잘 안 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보험이 이렇게 커지고 그리고 보험료 수가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결국 이 사업에 그만큼 위험이 큰 것이었다. 허가 과정이나 그다음 사업 구조 설계에 있어서나 위험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벌인 사람들은 보험이 필요했고 그 보험이 필요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급등했고 그러다 보니 보험금도 정말 큰 돈잔치가 벌어졌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박수영 의원도 여러 사람의 그 명단을 제기한 것이고 이준석 대표도 다른 명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연기를 피우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 역량으로도 사실 저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금도 한 명당 50억씩 정도 되는 거 보면 예. 특검이 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숫자 관념까지 흐리게 만드는 그런 이름입니다. 50억 클럽. 자, 이제 문제는 과연 이런 의혹과 이재명 후보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지금 민주당 대선 경선 막바지인데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죠.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이 마지막 공세에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이낙연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른 의원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구속도 가정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한창 서로 싸우고 있는 중이지만 거의 마지막 입에 올려서는 안 될 말까지 뱉은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서른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 더 크다고 지금 이런 결과로 나오는데 어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이죠. 유동규가 지금 배임 이후로 구속돼 있는데 예. 그 위에 있는 시장이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이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이걸 예.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이 들어오고 있고 들어왔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예. 이걸 그냥 알고만 있지. 그걸 내놓고 이게 있으니까 하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힘든 구조이죠. 결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수사하면 다 나오고 지금 예.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수많은 언론들이 이 상황을 놓고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예. 수사도 제대로 안 하면 다 드러나요. 예, 자, 서른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구속된 유동규 씨가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씨가 배임으로 구속이 됐으니까 당연히 그 지휘 감독 책임이 있는 이재명 당시 시장도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가정에서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그렇다고 측근이면 측근 아닌 사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박합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갈치범으로 내가 걸면 이해를 해. 자기가 직권남용. 배임이 아니고 갈취.
집권하면 그러니까 제명을 바꿔달라. 왜 뜯었냐? 지금이라도 저 공소장 변경을 해서 갈취를 해서 성남시. 그러면 내가 좀 방어할 가치가 느끼지. 아니 윤석열 씨가 뭐 측근 어쩌고 하면서 이제 이 지사님이 결재권자고 하시기 때문에 무관할 수가 없다. 이거 딱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바로 자기는 그러면 홍준표가 대통령 반박하더만. 측근이야? 아니 그 홍준표 씨가 바로 반박했어요. 뭐라고? 손준성이하고 너는 무슨 관계냐고. 더 웃기는 거는 뭐 사람 썼다는 것만 가지고 측근이라고 하면 그 측근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예, 자 김영주 의원. 지금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측근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일단은 중요한 첫 번째 고리라고 볼 수 있죠. 네. 사실은 과거의 성남시장 시절에서는 측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그야말로 넘버 2의 역할을 맡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실제로 보면 경기도에까지 데리고 가서 관광공사 사장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팩트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가 지금 이제 대선 후보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 실제로 측근 정도 되려고 그러면 실제로 비서실이라든지 우리가 과연 이제 최순실하고 비교를 했는데 최순실은 실제로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대통령 보좌관 비서실장을 옆에다 대놓고 수석을 대놓고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유동규라는 사람이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한때 말하자면 여러 가지 어떤 많은 가까운 관계였다는 걸 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수많은 과거에 인연을 맺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는 것이고 다만 그 실제로 배임 문제도 이 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개인의 직권 남용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배임의 여부는 오히려 저는 공공적인 어떤 행정 감사를 통해서 이 판단, 즉 보니까 일부 그 주간지에서 나왔다시피 어차피 이 땅을 이미 2009년에 사놓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관 공동으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입장에서 출발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네. 되는 부분이고 배임이라는 부분도 그 부분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로 배임이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은 과연 의사결정 구조에 왜 민간을 더 많이 주게 했느냐 하는 부분을 다시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너무 많이 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캠프에서 저 정도의 공격을 하는 것은 민주당 당원 전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예. 또 당혹스럽고 설령 후보가 다시 뽑더라도 이낙연 후보가 저런 발언을 통해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그런 어떤 너무 강한 공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김영주 의원 보시기에 지금 서른 의원의 저 발언 과하긴 한데 마지막 이제 뭐 사흘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뭐 강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나중에 후보로 선출이 되더라도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원팀으로 들어가지 않고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자락을 깔아놓은 거라고 보십니까? 뭐 원팀으로 들어가지 않고 남아 있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제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현재 경선의 결과는 나오지만 만에 하나라도 경선의 후보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일정하게 이재명 지사가 만에 하나 1원이라도 받았을 경우에 후보 스스로가 끝까지 완주할 수 없는 상태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을 계속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갈라서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격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당을 갈라서게 할 수는 없지만은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는 건 사실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김준혁 교수께서는 서른 의원의 저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좀 과도한 발언이고요. 또 사실 저희가 볼 때 또 맞지도 않는 부분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그 서른 의원의 발언을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과거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아무리 격렬하게 했다 하더라도 칼로 이제 물 베면은 다시 또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격렬하게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뭔가 또 자기한테 역전의 마지막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이렇게 과도한 또 한편으로는 좀 부적절한 발언을 좀 하기도 했겠으나 예. 그러나 저는 민주당 당원들 전체가 굉장히 전 크게 포용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다시 원팀이 되고 또 서른 의원도 또 이낙연 캠프에 계셨던 뭐 이 발언과 관련돼서 뭐 논의했던 분들도 아마도 이제 이재명 지사로
하나로 이제 단일화가 되게 되면 또 뭐 사과하고 또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는 또 정중하게 또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제대로 된 온전한 예. 물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 쪽은 뭐 그런 여유가 지금 뭐 있을 수 있지만 이낙연 캠프는 좀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원팀 얘기마저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서른 의원의 얘기 또 들어보실까요? 그다음에 우리 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하나같이 원팀을 하자고 외치겠지만은 그게 쉬운 일이냐 이게요. 지지자들이 마음이 많이 떠나가 있는데 그게 현실인데 그 현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건 억지죠. 우리 지지자들 중에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자 상당수가 예. 도저히 이재명을 못 찍겠다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있어요. 3분의 1은 있는 걸로 조사 결과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30% 이상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3분의 1이 설득한다 하더라도 돌아올 수 없다는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객관적인 현상이 우리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마음이 굳어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들 안 돌아올 것이라는 게 우리 판단입니다. 뭐 선거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어려울 때는 또 나에게는 찬스가 되기도 하지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런 일로 지금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이 틈을 지금 이낙연 후보 계속 공격하는 건데요. 이게 조금 먹혔을까요? 최근에 조사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붙어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34.1, 이낙연 후보 31.1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대로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이낙연 후보 쪽이 가장 바라는 것은 결선 투표겠지요. 결선으로 몰고 가서 역전을 한번 이끌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최경철 의원 가능할까요? 결선 투표? 이번 주의 마지막 그 주 끝날 무렵에 그 마지막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입니다. 서울이죠. 이제 서울인데 이 서울을 앞두고 서울 사람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동산 문제. 이게 대장동 의혹이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60만 표 정도 걸려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근데 이 표가 과연 움직이겠느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저는 서울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지금 집이 없습니다. 근데 집이 없는데 집을 찾아줄 생각을 정부 여당이 해야 하는데 정부 여당의 차기에 집권을 하려고 하는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에서 어쨌든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얘기죠. 검찰이 이를 배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게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구조상 이게 성남 시민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 부동산 설계였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많은 분들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더구나 이 60만 표를 앞두고 토론회 하나가 취소가 돼버립니다. 예. 이 60만 표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제공할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판단의 잣대를 제공할 토론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당으로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토론회 취소가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취소됐죠? 좀 뭐 방송사 사정으로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를 뭐 이낙연 후보 측은 왜 이렇게 심하게 따지지 않는지 그것도 저는 사실 의문인데 60만 표를 앞두고 그분들의 선택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아래로 보나? 좀 너무 과소평가하나? 전 토론회를 하지 않는 것 사실 전 이해가 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대장동 의혹을 사실 제대로 짚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 구조 자체를 배임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는 앞으로 검찰의 손에 후보의 운명이 맡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유동규가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유동규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 되고 있는데 측근이란 것은 성남시장이 되는 데 있어서 지분을 갖느냐 지분이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유동규가 인수위에 있었습니다. 성남시장 되기 직전부터 성남시장이 되고자 하는 이재명 지사하고 조금 약간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인수위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 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지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측근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좀 이번 부분은 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예. 자, 이제 사흘 남았는데 과연 이 대장동 관련 내용이 두 후보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표를 까봐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특검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 이 틈을 타서 이낙연 후보를 슬슬 부추겨 세우면서 특검 받아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민주당 내에도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권 후보들께서도 당내 민감한 상황이겠지만은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낙연 후보님도 이것에 대해 가지고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국민 앞에 드러내어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시면은 저희가 민주당에서 협력할 분들이 있으면 협력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더 강한 자세로 대국민 홍보 오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국민의힘은 지금 계속 특검을 요구하고 있지요. 이준석 대표 청와대까지 뭐 도보 시위도 하고 그랬다고 하던데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국회에서 여야가 각기 주장하는 면도 뭐 국민의힘 인사가 많이 있지 않느냐, 50억 클럽설에 대해서. 그러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수사기관의 각 그 수사 영역이 다 달라요. 경찰, 공수처, 검찰 이렇게 각 규정에 따른 수사 대상 범죄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지금 너무 중복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수사 대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특검만이 답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조인들이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은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이건 특검으로 가라 이런 취지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특검이 맞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사실 뭐 수사기관의 여러 가지 의지나 중립성 문제에 또 문제 제기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수사하는 양상을 보더라도 자금 추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서가 예를 들면 녹취록이든 어쨌든 단서가 나오면 영장을 청구해서 뭐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수사 범위도 좀 좁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사실은 특검으로 국회가 관장하는 게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옳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준혁 교수,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후보님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런 거를 이간지계라고 하나요? 조호이산지계라고 하죠. 예, 조호이산지계. 그래서 남들을 갖다 이렇게 끌어들여 갖고 자기 편을 공격하거나 또 상대방을 공격하게 하는 방식인데, 좀 보면서 좀 씁쓸했어요. 그 이준석 대표가 참 좋은 정치인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정치에서 좀 하수 정치를 좀 배우지 않았나. 그러니까 남의 당에 대해서 이간질을 시켜서 자기를 갖다 이롭게 하려고 하는 방식들은 일시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한테도 저런 발언이 도움이 안 되는데, 아까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협력, 양당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당의 이익 때문에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을 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건 좀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준석 대표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아까 박수영 의원이 그 50억 클럽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50억 클럽 이야기한 것이 저는 역으로다가 박수영 의원이야말로 그 내부에서 진실된 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 국민의힘 내부에 문제되는 사람들을 갖다 터뜨림으로써 야 우리 당도 이제 좀 반성하자 뭐 이렇게 좀 제가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관계자분들이 보시면은 야 저 김준혁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역으로다가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런 식으로 협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건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 이익만 놓고 보면 이준석 대표의 저런 언행 주장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게 원팀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본선에서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제가 볼 때는 다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면들이 많거든요. 그런 주장을 하시던 분하고 그다음에 상식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하고 합쳐져야 그게 진정한 원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물론 팀워크의 문제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한테 어떤 팀이 누구와 힘을 합쳤다라고 할 때 그 면면이 볼 때 다양한 그 여러 계층들을 포섭할 수 있는 이런 원팀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낙연 지사께서 특검을 주장하고 서른 의원께서 저렇게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 당장은 따가워도 결국 본선에 가서 원팀 구성할 때 그 파괴력은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굳이 저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조성은 씨 휴대전화 내용을 복원했는데요. 김웅 의원이 대검에 접수해라 이렇게 말했던 내용이 들어있었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조성은 씨 말이 맞는 거죠. 지난번에 김웅 의원 통화한 것 제대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는데 이 통화 내용 복구가 돼서 들어보면 기억이 되살려질까요? 김웅 의원의 당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 매체의 기사에 나온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모 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 그걸 왜 기억 못하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난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거 믿어주시겠습니까? 그게 1년 4개월 전이고 당시 저는 선거운동하느라고 그 바쁜 와중이었는데 그 보도 자료에 의하면 100페이지가 넘는 자료인데 그거를 언제 보고서 그거를 검토해서 넘겨줄 수 있었겠느냐. 자, 김영주 의원 일단 통화 내용이 좀 일부 복원이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분명히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전화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걸 들어보면 일단 조성은 씨 진술이 일부 사실로 좀 드러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 또 더군다나 검사 내전을 써서 말하자면 굉장히 어떤 그 검사들의 문제점들을 드러냈던 장본인이 실제로 정치권에 오면서 이러한 역할을 했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본인이 각색을 해서 조성은 씨한테 지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지수사를 해서 마치 저쪽에서 마지못해 받는 것처럼 그렇게라도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손준성 검사 역할이 이전에 김웅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그전에도 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조성은 씨가 갖고 있는 증거의 능력에 대한 논쟁은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팩트 자체는 굉장히 김웅 의원 또 국민의힘 전체에 대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고 더불어서 이 문제가 다시 두드러지면 아마 유승민 의원이 또 윤석열 후보에게 다시 질문하면서 굉장히 큰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준혁 교수 처음에 김웅 의원이 얘기했을 때만 해도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고발장은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통화 내용에 보면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줄게요 그렇게 얘기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 과거에 이문열 작가의 소설 중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있다 아닌가요? 예,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답니다. 예. 그런데 김웅 의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신선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했었습니다. 김웅 의원을 신뢰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이 푹 떨어지는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지금 김웅 의원은 명백하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웅 의원이 어쨌든 다시 그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저는 솔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어떤 그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것들,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SBS가 통화 내용 일부라고 하면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아직 뭐 이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이렇게 얘기한 걸로 나옵니다. 내가 고발하면 검찰이 시킨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조성은 씨가 고발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대검에 접수를 하면 잘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내용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윤기찬 의원 그러면 좀 문제가 커지죠. 큰 문제죠. 그런데 분명히 해둘 것은 사실은 김웅 의원이 먼저 분명한 선후관계 경위 등을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전부 다 기억 안 난다는 그 말은 제가 사실 믿음이 좀 안 가고요. 이렇게 녹취록이 그 기사를 통해서 나온 마당에 이 녹취록이 나온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성은 씨 핸드폰에서 포렌식 떠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공수처만 갖고 있습니다. 조성은 씨도 그걸 소유권 포기를 하거든요. 통상.
그러니까 조성은 씨도 그 파일은 갖고 있질 않아요. 그다음 공수처에서 저게 나왔다는 소리인데 결국은 어떤 형식으로 나왔는지 일단 그것도 공보준칙상 나온 어떤 경위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될 거고요. 파일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MBC의 보도 내용과 SBS의 보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네. 추정컨대 누군가 불러줬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불러줄 때 그 설명하는 과정이 그대로 적혔겠죠. 그건 본인의 설명하는 자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멘트가 이제 그대로 적혔을 걸로 보이는데 저게 다 맞다 하더라도 일단 김웅 의원이 대검에 자기가 접수가 되면 잘 부탁드리겠다고 하겠다, 부탁하겠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럼 사전에 일단 모의는 안 됐다는 겁니다. 일단 저 말이 사실이라면 고발 사주가 검찰이 사주했다는 이런 전제가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물론 누가 어쨌든 어떤 취지라도 저렇게 관할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고 그다음에 특정 목적을 갖고 저렇게 고발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이 고발 사주했다는 그 논리는 무너진다. 저거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다음에 특정 공중파에서 방송했던 것처럼 뭐 윤석열 후보를 언급하면서 그래서 본인이 대검에 못 가게 된 취지로 한 그 보도는 분명히 그것은 사실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예. 아니면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이런 내용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 의심을 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웅 의원 통화 녹음파일 나오면 검찰 관계자로부터 고발장을 받아서 조성태 씨 전달했을 가능성이 좀 아니 그건 뭐 자기들의 얘기고 또 그냥 지금 어제 오늘이 투표죠. 또 이게 시기에 맞춰서 또 이런 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최경철 의원 이제 뭔가 그런 그 공작을 펴고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저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수처도 뭐 흘렸다는 그런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성은과 김은희 통화였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조성은의 주장으로 나온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사실은 없단 말이죠. 단지 통화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 일부가 지금 알려졌다는 것인데 이것을 뭐 흘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수사 결과를 제대로 장담하기에는 좀 부족하니까 이런 것을 계속 흘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살 수가 있고 이 사건의 핵심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그 손준성이 김웅에게 자료를 전달하였느냐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관문입니다. 그 1차적인 관문은 지금 그 조성은이 9월 2일 날 폭로한 이후에 한 달이 넘게까지 지금 그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 10월 뭐 중순으로 달려가는 시점에서 이 녹취록을 흘린다는 것은 공수처의 사실 의도와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지금 빨리 공수처가 해야 될 것은 손준성이 김웅에게 정말 자료를 전달하였냐는 것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윤석열이 관여돼 있는 것을 밝히는 게 공수처의 책임인데 좀 흘리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